1978년 9월 30일 해질녘 뜨거운 태양의 열기가 막 식어가던 캘리포니아 5번 주간 고속도로. 아직 열기가 남아있는 아스팔트 위를 한 소녀가 걷고 있습니다. 올해 15살의 메리 빈센트. 그녀는 믿을 수 없게도 양팔이 잘려나간 상태였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채 잘려나간 팔을 높이 쳐들고 도로변을 힘겹게 걸으며 지나가는 차들을 향해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죠. 마침내 한 부부가 차를 세웠고 그녀를 급히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지금 들려드리는 이야기는 공포영화 속 허구의 장면이 아닙니다. 실제로 벌어졌던 참혹한 현실입니다. 너무나 평범했던 히치하이킹 한 번이 15살 소녀를 악마의 소나기로 밀어넣었던 거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끔찍한 폭력 앞에서도 그녀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정신력으로 죽음의 문턱에서 기어나와 끝내 자신의 운명을 바꾼 소녀. 오늘 미지의 미스터리 수첩 시작합니다. 너바나주 남부에 위치한 라스베이거스는 모하비 사막 한가운데서 하룻밤 사이에 솟아난 네온 오아시스와도 같은 곳입니다. 24시간 잠들지 않는 도시, 가능성을 극대화한 성인들의 놀이공원. 약 6km에 달하는 라스베거스 스트립에는 모조 피라미드와 에펠탑, 베네치아 운하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고 거대한 LED 스크린과 네온 사인이 거리를 대낮처럼 밝히죠. 거대 리조트들은 전 세계 여행을 도보거리 안으로 접어넣었고 칩과 사막의 열풍이 뒤섞인 이곳은 밤마다 규칙을 새로 쓰며 영원한 젊음을 약속합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의 이면에는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메리 빈센트도 그중 한 명이었죠. 1963년 라스베거스에서 태어난 메리. 그녀의 아버지 허버트는 정비사였고 복무 중 포커딜러였던 어머니 루시를 만나 가정을 꾸렸습니다. 메리는 7남매 중 한 명이었죠. 어린 시절부터 춤에 남다른 재능을 보였던 메리는 13살 때 이미 미스 유니버스 대회의 오프닝 무대에서 동물을 췄고 무용단과 함께 호주와 하와이로 순회 공연을 다니기도 했습니다. 춤뿐만 아니라 손재주도 좋아 다른 배우들의 헤어와 메이크업을 도맡아 할 정도였죠. 하지만 무대 위에서 빛나던 메리는 집에서는 철저히 소외되었습니다. 부모님의 결혼 생활은 파탄 직전이었고 가정 불안은 날로 심해졌죠. 사춘기를 맞은 메리는 반항하기 시작했습니다. 15살이 되던 해 남자친구 샘과 함께 학교를 빼먹는 일이 잦아졌고 나중에는 아예 등교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가정 환경에 대한 무언의 시위였지만 위태로운 결혼 생활에 지친 부모님은 딸의 변화를 외면했습니다. 결국 메리는 가출을 선택했죠. 그녀는 남자친구 샘이 있는 소살리토로 향했고 두 사람은 마치 자유로운 방랑자처럼 그 작은 마을에서 여름 한철을 보냈습니다. 자유롭지만 짧았던 시간. 하지만 남자친구 샘이 침입죄로 경찰에 체포되어 수감되면서 그 행복도 끝이 납니다. 숨막히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던 메리는 정처 없이 또 돌았죠. 길가에 세워진 문 잠기지 않은 차 안에서 웅크리고 잠을 청하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잠시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 머물며 꿈과 자유를 공유하는 공연 예술가들을 만나 공허함을 채우기도 했지만 집을 떠난 지 반년이 지나자 가족이 그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혼을 앞둔 부모님과 깨져버린 가정의 현실을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았죠. 1978년 9월 28일 빈털터리가 된 메리는 코로나에 사는 할아버지 댁으로 가기로 결심합니다. 그곳은 그녀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몇 안 되는 따뜻한 안식처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캘리포니아에서 히치하이킹이 매우 흔한 이동수단이었습니다. 가출 후 여러 번 낯선 차를 얻어 타며 경험이 쌓였던 메리에게는 익숙한 방식이었죠. 그날 오후 메리는 같은 방향으로 가는 2명의 여자 일행과 함께 걸으며 차를 잡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날이 어둑어둑해질 무렵 파란색 밴 한 대가 천천히 멈춰섰습니다. 텅 빈 밴의 운전자는 파란색 작업복을 입은 나이가 지긋한 남성이었죠. 온화하고 친절해 보이는 인상, 어딘가 믿음직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너바나주 리노의 별장으로 휴가를 가는 길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방향이 완전히 같지는 않았지만 적당한 교차로에 내려다 주겠다며 호의를 베풀었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벤의 뒷좌석은 텅 비어 있어 셋이 타기에 충분했음에도 그는 뒷좌석에는 자리가 없어 한 면밖에 못 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시선은 은근히 하지만 집요하게 메리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함께 있던 두 여성은 직감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죠. 그들은 메리를 한쪽으로 끌고 가서 나지막이 경고했습니다. 내가 너라면 저 차 안 타겠어. 하지만 이미 지칠 대로 지치고 다리가 아팠던 메리는 그저 빨리 할아버지 댁에 가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운전자의 선량해 보이는 얼굴을 믿기로 했죠. 나쁜 사람 같지는 않아 보여. 괜찮을 거야. 그렇게 메리는 망설임 끝에 그 파란색 벤에 올랐습니다. 차에 탄 직후 메리는 긴장을 풀기 위해 담배를 한 대 피워 물었습니다. 그때 재채기가 나오자 운전자가 손을 뻗어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어디 불편한 거니? 본능적으로 낯선 이의 신체 접촉에 거부감을 느낀 메리는 황급히 몸을 피했죠. 차는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을 벗어나 5번 주간고속도로로 진입했습니다. 메리는 표지판을 보며 방향이 맞는지 꼼꼼히 확인했고 안심이 되자 경계심을 풀고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잠에서 깬 메리는 공포에 질렸습니다. 차가 예정된 경로를 벗어나 너버나주 방향으로 달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메리는 차 안에서 날카로운 막대기를 찾아 움켜쥐고는 운전자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당장 차 돌려요. 날 원래 곳으로 데려다줘요. 운전자는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잠시 길을 잃었을 뿐이라며 몇 킬로미터만 더 가서 차를 돌리겠다고 둘러댔습니다. 잠시 후 운전자는 인적 드문 길가에 차를 세웠습니다. 소변이 급해서 주유소까지 못 가겠다 라며 밖에서 해결하고 오겠다는 것이었죠. 이미 위험을 감지한 메리는 그가 내린 틈이 탈출할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밖은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고 숨을 곳이라고는 없는 황무지였습니다. 그래도 메리는 일단 도망쳐야겠다고 판단해 조수석 문을 열고 슬그머니 내려왔습니다. 주변을 살피던 그 순간 운전자가 소리 없이 등 뒤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망치가 들려 있었고 그대로 메리의 뒤통수를 내리쳤습니다. 메리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죠. 그는 의식을 잃은 메리를 질질 끌고 다시 차 안으로 밀어넣었습니다. 메리가 다시 눈을 떴을 때 몸은 단단히 결박되어 있었고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상태였죠. 공포가 쓰나미처럼 밀려왔습니다. 이어진 몇 시간 동안 운전자는 메리에게 끔찍한 성폭행을 가했습니다. 그는 차가운 목소리로 살고 싶으면 시키는 대로 해 라고 협박했습니다. 정체불명의 알코올 음료를 강제로 마시게 한 뒤 폭행은 계속되었죠. 어느덧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기진맥진한 메리는 애원했습니다. 제발 살려달라고, 자비를 베풀어달라고 빌었습니다. 운전자는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말했죠. 그래, 널 풀어주지. 그 말을 끝으로 그는 공구함에서 손도끼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메리의 양손을 내리찍었죠. 살이 찢기고 뼈가 부러지는 고통 속에 메리는 비명을 지르며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 악마 같은 그는 숨이 붙어있는 소녀를 5번 주간 고속도로 인근 델푸에르토 협곡의 약 9m 아래 비탈길로 밀어버렸습니다. 떠나기 전 그는 협곡 아래에 쓰러진 메리를 내려다보며 조롱하듯 말했습니다. 이제 넌 자유야. 그는 그대로 차를 몰고 사라졌죠. 양손이 없으면 지문도 남지 않으니 시신이 발견되더라도 신원을 알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한 완전 범죄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15살 소녀의 몸속에 잠재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생존 본능을 과소평가했습니다. 9월의 이른 아침, 델푸에르토 협곡에는 차가운 안개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절벽 아래로 추락한 메리는 치명상을 입었지만 기적적으로 숨이 붙어 있었습니다. 과다출혈과 뇌진탕으로 혼미해진 의식 속에서 그녀는 문득 벤 안에서 봤던 운행일지 그리고 처음에 봤던 그 남자의 가식적인 친절한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극도의 혐오감이 솟구쳤죠. 반드시 살아서 저 악마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 그 분노가 그녀를 깨웠습니다. 갈비뼈 4개가 부러졌지만 고통조차 느끼지 않을 만큼 몸은 마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어린 시절 배웠던 생존 기술이 떠올랐죠. 피가 멈추지 않으면 상처를 흙에 묻어라. 그녀는 잘려나간 양팔을 흙 속에 파묻었습니다. 차갑고 축축한 진흙이 닿자 거짓말처럼 고통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메리는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9m 높이의 가파른 비탈길을 기어 올라갔습니다. 본능만이 그녀를 움직이고 있었죠. 피가 다시 쏟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진흙투성이인 양팔을 머리 위로 번쩍 든 채 그 모습은 처절하면서도 숭고했습니다. 비탈을 올라온 메리는 멀리 고속도로에서 들리는 엔진 소리를 향해 걸었습니다. 약 4km. 피투성이가 된 소녀가 비틀거리며 팔을 흔드는 모습을 보고 지나가던 운전자들은 공포에 질려 속도를 높여 달아나기 바빴습니다. 마침내 휴가 중이던 한 부부가 차를 멈췄습니다. 그들은 차에 있던 시트로 떨고 있는 메리를 감싸 안아 주었죠. 소녀의 참혹한 모습과 사연을 들은 부부는 충격과 슬픔 속에 경찰에 신고하고 그녀를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메리는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경찰과 먼저 대화하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자신이 수술 중에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남은 힘을 짜내 겪은 모든 일을 상세히 진술한 뒤에야 치료를 받았습니다. 수술은 몇 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의료진의 보고서에 따르면 그녀는 수차례 성폭행을 당했으며 왼쪽 팔은 팔꿈치 아래 약 4.7cm 지점에서 완전히 절단되어 있었습니다. 뼈에는 무려 11군데의 도끼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오른팔은 그녀가 저항하며 몸을 피하려 했기에 범인이 무려 18번이나 내리찍어서야 절단된 상태였습니다. 총 출혈량은 1.8리터, 전신 혈액의 40%가 빠져나갔죠. 보통 10분 안에 쇼크사했을 치명적인 부상이었지만 메리는 불굴의 의지로 살아남았습니다. 의식을 되찾은 후에도 메리는 휴식을 미루고 몽타주 작성에 협조했습니다. 얼굴 윤곽, 눈매, 신체 비율, 사소한 버릇까지. 그녀의 생생한 기억 덕분에 작성된 용의자의 몽타주는 실제 모습과 소름 끼칠 정도로 흡사했습니다. 이 몽타주가 전국에 배포되었고 며칠 뒤 캘리포니아의 한 남자가 자신의 이웃을 알아보고 신고했습니다. 범인은 51세의 로렌스 싱글턴. 경찰은 너버너주 별장에서 그를 체포했습니다. 로렌스 싱글턴은 1927년 7월 28일 플로리다 템파에서 태어났습니다. 상선 선원 출신인 그는 2번 결혼했고 슬하에 2자녀를 두고 있었죠. 그에게는 음주운전과 공공장소 주치 소란, 그리고 침입죄 등의 전과 기록이 이미 존재해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11일 후 병상에 있던 메리는 그가 바로 그 운전자임을 확인했습니다. 로렌스 싱글턴은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메리를 태운 건 맞지만 서로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고 술을 마셨을 뿐 자신은 절대 그녀를 해치지 않았다는 것이었죠. 그는 뻔뻔하게도 내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사이 히치하이킹을 하던 다른 2 남자가 메리를 태우고 떠났다라며 가상의 인물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하지만 그 2 남자의 인상착의나 구체적인 정보는 전혀 되지 못했죠. 반면 경찰은 그의 벤에서 최근에 세탁한 흔적이 있는 담요와 핏자국이 희미하게 남은 손도끼를 찾아냈습니다. 6개월 후 샌디에이고 법정. 로렌스는 메리를 매춘부였다라고 모욕하며 그녀가 자신을 해치려 했다는 헛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메리는 의수를 착용한 채 법정에 섰습니다. 그녀는 당당히 그를 마주보며 1시간 반 동안 사건의 전말을 증언했습니다. 검사가 범인을 지목해달라고 하자 메리는 의수로 주저없이 로렌스를 가리켰습니다. 배심원단은 납치, 고의적 상해, 살인 미수, 성폭행 등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70년대 말 캘리포니아의 법은 너무나 관대했습니다. 판사는 법이 허용한다면 종신형을 선고하고 싶다라며 탄식했지만 그에게 내려진 형량은 고작 징역 14년이었습니다. 이것이 당시 법정 최고형이었습니다. 이 판결을 내린 얼마스 판사는 무력감을 느꼈죠. 더욱 소름 끼치는 것은 법정을 떠나던 로렌스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는 메리에게 몸을 숙여 귓가에 이렇게 속삭였죠. 내 인생 마지막 일이 되더라도 끝까지 널 처리하겠어.
메리는 퇴원 후 장애인 학교에 다녔지만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증, 거식증에 시달렸습니다. 가족과의 불화도 깊어졌고 댄서의 꿈은 산상조각 났습니다. 민사소송에서 256만 달러의 배상 판결을 받아냈지만 로렌스는 재산이 없다며 단 한 푼도 지급하지 않고 파산 신청을 해버렸습니다. 메리는 수리비가 없어 고장난 의수를 직접 부품을 구해 고쳤어야 했고 생활고에 시달리며 파산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메리는 무너지지 않았죠. 1983년 네바다 주립대학에 진학해 미술을 공부하며 여성의 취약함과 강인함을 담은 파스텔 초상화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톰이라는 남성을 만나 결혼해 두 아들을 낳으며 가정의 안정도 찾았죠. 그녀는 숨지 않고 피해자 권익 옹호 활동에 뛰어들었습니다. 워싱턴 DC를 오가며 강력 범죄자의 조기 석방을 막는 법안 통과를 위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결과 고문 등 잔혹 행위를 저지른 범죄자의 과석방을 금지하고 25년형에서 종신형까지 선고할 수 있는 법안이 캘리포니아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나 메리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로렌스가 출소해 보복할지 모른다는 공포가 자리 잡고 있었죠. 1987년 그녀는 안전을 위해 가족과 함께 워싱턴주 기그 하버로 이사했습니다. 그리고 우려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1980년대와 90년대 메리가 전국의 강단에 서서 폭력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는 동안 로렌스가 복역 8년 4개월 만에 가석방된 것입니다. 1983년 개정된 교도소 산업 강화 인증 프로그램 덕분에 그가 만든 제품이 시장에 팔렸고 이것이 가석방 심사에 유리하게 작용한 탓이었습니다. 심지어 출소 전 정신감정보고서에는 여전히 타인에게 적개심을 품고 있어 매우 위험하다라고 적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로렌스의 출소 소식에 캘리포니아 전역이 들끓었습니다. 안티오크라는 도시에 그가 온다는 소문이 돌자 1만 명이 서명운동을 벌였습니다. 네바다주와 플로리다주는 그의 전입을 거부했고 마르티네즈 카운티는 법원 명령까지 받아내며 그를 막았습니다. 샌프란시스코와 로데오 등 가는 곳마다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 시위와 추방 명령이 이어졌죠. 미치광이를 내쫓아라 라는 현수막이 걸렸고 사적 제재 위협까지 나왔습니다. 결국 조지 디쿠미지언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그를 샌퀸틴 교도소 부진의 트레일러에서 가석방 기간을 보내도록 조치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익명의 알코올 중독 치료 모임에 나가 술을 끊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에서는 여전히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죠. 메리가 먼저 뾰족한 막대기를 휘둘러서 폭력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었다는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심지어 메리가 강도 목적으로 차를 세웠다며 소송을 걸기도 했지만 당연히 기각되었죠. 가족들조차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로렌스의 친딸인 수자는 사법당국에 비공개로 연락해 아버지의 형기를 연장할 방법이 없느냐고 물을 정도였죠. 그녀는 아버지를 극도로 위험한 인물로 생각했고 혹시라도 아버지가 출소 후 자신을 찾아낼까 봐 두려워 여러 차례 이름을 바꾸고 주소를 옮겨 다녔습니다. 가석방 기간이 끝나자 로렌스는 고향인 플로리다 템파로 돌아갔습니다. 월 600달러의 보조금으로 연명하며 좀도둑질을 일삼았습니다. 1990년에는 10달러짜리 일회용 카메라를 훔쳐 60일 구류를, 같은 해 겨울에는 3달러짜리 모자를 훔쳐 2년형을 선고받았지만 이번에도 조기 석방되었습니다. 그리고 1997년 2월 19일 악마의 본성은 다시 깨어났습니다. 템파의 한 주택에서 페인트공이 집주인을 부르다 문틈으로 끔찍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피투성이가 된 남자가 소파에 웅크린 여성을 칼로 마구 찌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범인은 바로 69세의 로렌스 싱글턴. 피해자는 새 아이의 엄마이자 생계를 위해 성매매를 하던 31세의 록산느 헤이즈였습니다. 로렌스는 그녀가 20달러 화대를 더 요구하며 칼을 들고 위협하다가 실수로 다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목격자인 페인트공은 피해자가 저항조차 못하는 상태였다고 증언했고 부검 결과 그녀의 얼굴과 가슴에는 7군데의 깊은 자상이 있었습니다. 명백한 살인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메리 빈센트는 결단했습니다. 자신이 침묵하면 그가 또다시 법망을 빠져나갈지 모른다는 생각에 캘리포니아에서 플로리다 템파까지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법정에 서서 그를 지목했죠. 그녀의 증언은 로렌스의 폭력성과 잔혹함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1998년 2월 20일 배심원단은 1급 살인 혐의를 인정했고 4월 14일 판사는 로렌스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형 집행을 기다리던 2001년 감옥에서 암으로 사망했습니다. 비록 범인은 병으로 죽었지만 이 사건이 남긴 상처와 교훈은 깊었습니다. 메리 빈센트는 30년 가까이 그날의 악몽과 싸워야 했습니다. 현재 그녀는 두 번째 남편 토니와 함께 워싱턴주에 거주하며 자신의 경험을 통해 트라우마와 싸우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15살 소녀가 잘려나간 두 팔로 절벽을 기어올라 세상에 전한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그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살아야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악마는 끝내 심판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